아주 작은 애벌레를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좀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애벌레에서 진화했을까요? 마치 SF 소설이나 좀 황당한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주 그리고 그 안의 생명은 종종 소설보다 더 기묘합니다. 아무리 처음엔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해야 합니다. 알을 향한 여정은 우리를 종종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곤 하죠. 이 질문은 여러분이나 제가 한때 꿈틀거리는 유충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발달하는 방식에 숨겨진 깊은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숨겨진 공통된 패턴, 고대의 청사진을 찾는 거죠. 아주 먼 친척에게서 옛 조상의 닮은 점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대체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고대 영장류 조상에서 시작되죠.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가 이 조상들을 빚어냈습니다. 자연 선택이 특정 형질을 선호했고요. 이로 인해 다양한 인류 종이 출현했습니다. 마침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죠. 이것이 화석과 유전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큰 줄거리입니다. 생명이 펼쳐지는 장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다 해도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화석 기록에는 여전히 빈틈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잃어버린 고리라고 부르지만 과학자들은 전이 화석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때때로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변화가 꽤 갑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커졌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복잡한 언어를 터득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 인간 생명의 가장 초기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궁 안에서 인간 태아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초기 단계의 인간 배아는 단순하고 구부러진 형태를 하고 있죠. 몸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꼬리싹이나 아가미 틈처럼 보이는 구조물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먼 척추 동물 조상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 진화 역사를 잠깐 엿보는 것과 같죠? 19세기에 에른스트 해켈이 제안한 생물학의 유명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는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 개별 유기체의 발달 과정, 개체 발생이 그 종의 조상들이 거쳐온 진화 단계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빨리 감기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켈은 배아가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등 고대 성체 조상과 유사한 형태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한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배아 연구를 통해 진화를 아주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애벌레 하면 우리는 종종 변태를 떠올립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죠. 애벌레는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 번데기 단계로 들어가는데 일종의 생물학적 재조직 과정입니다. 이 마치 잠든 듯한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생명체, 즉 나비나 나방이 나타납니다. 몸 전체 구조가 재편성되는 거죠. 새로운 기관이 발달하고 기존 기관은 용도가 바뀌거나 버려집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경이로운 마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인간의 발달은 곤충의 변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액체 괴물처럼 녹았다가 다시 조립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다행이죠. 갑투스. 하지만 우리도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단 하나의 수정란에서 신생아로 이어지는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곤충 애벌레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벌레의 세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주된 본능은 먹고 자라고 다른 누군가의 먹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애벌레는 타고난 본능에 따라 매우 특정한 먹이 선호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을 향해 움직이거나 피하고 주변 환경의 화학적 신호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학습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생존에 취약하고 성장에 집중하는 이 시기에 필수적인 행동들이죠. 자, 이제 인간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도 대부분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빠른 반사는 먹이 섭취에 필수적이며 매우 강력하죠. 아기는 배고픔, 불편함 또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신호로 웁니다. 인간은 항상 자연세계의 예리한 관찰자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보다 훨씬 자연에 가깝게 살았죠. 주변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관찰들이 그들의 이야기, 신화, 그리고 영적 믿음에 반영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와 같은 성충으로 변하는 것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띄고 극적인 변화의 예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대 문명은 변화의 상징을 숭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스카라베, 즉 쇠똥구리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쇠똥구리는 똥을 굴려 공처럼 만들고 그 안에 알을 낳아 묻습니다. 어린 딱정벌레들은 마치 땅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공에서 나타납니다. 더 직접적인 과학적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조상의 애벌레나 유생 형태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우리를 유형성숙 너테니이라는 진화 생물학의 흥미로운 개념으로 이끌어줍니다. 유형성숙은 때로는 유생화 juvenilization라고도 불리는데 어린 시절이나 애벌레 시기의 특징을 성체가 되어서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생물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상의 어린 형태처럼 보이고 행동하면서 성적으로는 성숙하는 것이죠. 인간은 침팬지와 같은 다른 영장류와 비교했을 때 많은 유형 성숙적 특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인간은 몸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얼굴이 더 납작하며 채모가 적고 의존 및 학습 기간이 더 깁니다. 우리 두개골은 성체 유인원보다 어린 유인원의 두개골과 더 유사합니다. 이렇게 길어진 유년이, 즉 어린 시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진화, 특히 큰 뇌와 학습 능력 발달의 핵심적인 요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먼 조상들이 발달 속도가 느려지고 애벌레와 유사하거나 초기 발달의 유연성을 유지했다면 이는 새로운 진화의 길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꽤 흥미로운 영역을 탐험해 왔습니다. 인간 태아가 애벌레 형태와 어떤 유사점을 보이는지 살펴봤죠. 초기 발달 과정이 어떻게 고대 조상의 단계를 반영할 수 있는지도 다뤘습니다. 곤충의 변화 과정과 수정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 자신의 여정을 비교해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유아기의 본능적인 행동이 단순한 애벌레의 행동과 유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대 문화가 어떻게 변화의 상징을 숭배했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유사점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단순하고 직선적인 방식으로 애벌레에서 직접 진화했다는 생각은 주류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연관성은 더 미묘하며 발달에 공유된 원리나 어린 시절 특징의 유지, 즉 유형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척추 동물이고 포유류이며 영장류입니다. 우리의 진화 경로는 곤충의 그것과는 다릅니다.